안녕하세요. KNS 어건 천윤진입니다. 또 쟤야? 네, 지겨우시겠어요. 오늘 순서는 이제 이만기 소장님이 세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희 이제 어학원이니까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이 2시 7분입니다. 그래서 13분만 제가 빌려서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영어에 대해서는 뭐 어머님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너무 늦으시니까 미리 수능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13분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그 수능에 대비한 그러면 저 정시를 만약에 KNS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데 프로그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원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역량들, 뭐 마음가짐, 뭐 실력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실 거고 입시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만기 소장님이 한 2시 30분, 40분 내서 5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소개를 드리느라 1분을 써가지고 12분 동안 수능에 대해서,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수능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예쁜 손이 아니어서, 나름대로는 밤새워서 준비한 PPT입니다. 순서는 수학 능력 시험 영어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문항 분석해드리고 올해 수능을 보셨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성적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확한 올해 데이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를 가지고 문항 분석해드리고, 등급 비율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 지문의 특성,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자료가 겹칠 것 같은데 맨 아래 보시면 2021학년도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명이 약간 넘었었고요. 실제 지원 인원은 44만 8천 명 정도 돼서 올해 수능은 이제 응시생은 한 88%에서 89% 정도 됩니다. 40만 명 정도가 48만 명 정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 영어가 2018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그럼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는데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에게 만약에 자료 필요하시면 캡처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문제가 뭐 유형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건 있죠. 작년 수능부터.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어떤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평가에라는 그 말이 임팩트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죠. 요즘에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난이도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대학교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논술이나 그 다음에 학종이나 반영 비율에서 뭐 어떤 의미를 찾으시는 그런 어떤 성향으로 변질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운 내용이 나온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영어 1하고 영어 2죠. 그러니까 3학년 때 2018,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도 3학년 때 배운 내용, 그러니까 심화 영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1, 영어 2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EBS 연계는 70%, 요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EBS 연계가 올해까지 70%가 유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 고등학교 2, 제가 이따가 연계 뭐 어떻게 됐는지도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이 되는 요때부터는 연계 비율이 50%로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계는 그러니까 선생님 EBS 수능 수능 특강에 영어하고 영어 독해 연습이 있고 여름방학이 조금 지나면 나오는 수능 완성, 여름방학 때쯤에 나오는 수능 완성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70%가 그게 아니고요.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계 비율은 줄어들고 3월 달에 발표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뭐가 날 거냐면 50%로 낮추겠다라는 건 발표가 났습니다. EBS 연계 비율을.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만 남아있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3월에 보셔야 발표가 나는 걸 봐야 되는데 직접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직접 연계를 하지 않고 간접 연계로 전부 다 바꾸겠다라고 만약에 발표가 난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EBS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 현 상황이 어떠하냐?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50%로 낮아진다. 그 다음에 내년 3학년 때 3월에 발표되는 직접 연계 비율이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능에서 영어 독해를 100점을 맞으려면 듣기는 이제 논외로 하고 100점을 맞으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요건 이제 빈칸 추론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휘문고등학교 내신 설명회를 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토플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어떤 것이든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험이 요구하는 역량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토플 시험이 영어 독해를 아이들이 해낼 때에 요구하는 역량이 있고 수능이 요구하는 역량이 있고 내신이 요구하는 역량이 있는데 수능 독해와 내신 독해는 토플처럼 그냥 설명문을 읽고 쭉 전체적으로 글을 무슨 말인지를 알겠다라고 이해하는 능력보다 그 위에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논리 추론 능력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능 독해 지문은 그냥 영어로 된 토플 지문을 시원시원하게 읽어내는 능력에다가 한 단계 더 덧붙여져서 논리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과 원리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본 유형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을 빠르고 두 번째는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입니다. 따라서 수능 독해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은 첫 번째 논리력, 두 번째 빠른 독해, 세 번째 정확성, 요 세 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20학년도 작년에 영어 1등급 비율이 90점까지죠. 1등급 비율이 어떠하냐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1등급 90점까지인데 7.43%입니다. 7.43%라는 게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이 4%까지였고 2등급이 7%였죠. 근데 수능 때 보통 2등급이 어느 점수에서 잘렸냐면은 91.92점에서 잘렸습니다. 91.92점에서 잘렸고 2등급이 91.92점이에요. 그럼 1등급은 96점, 95점 여기서 보통 94점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그냥 95에서 96점 여기서 잡혔습니다. 1등급이 4%였고요. 2등급까지가 7%니까 11%. 그러니까 90점까지 했을 때 상대평가라면은 12% 정도가 상대평가였을 때 만약에 50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12%가 90점까지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90점까지가 1등급이니 똑같이 12%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90점까지가 그 정도 비율을 상대평가 때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7.44%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바뀐 원년에 수능이 나왔는데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평가원 할아버지께서 이게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사과를 하셨죠.
그 다음 해에 또 나오셔가지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웠거든요. 절대평가 2년 차에. 너무 어려워서 1등급이 5%가 6%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절대평가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이라고 언론에서 또 막 이제 그러니까 또 교육과정 평가는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또 스미마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변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죽기보다 싫겠죠. 평생 교육 공무원으로 사셨고 이제 곧 정년인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께서 언론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작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수능 1등급은 똑같이 7.3%, 7.4%에서 잡히고 있어요.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그래서 올해 수능도 7.4%, 7.5%에서 잡힐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원래 상대평가에서 90점이 나오던 비율이 12%라면 절대평가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시험이 오히려 조금 쉬워졌으니까. 그런데 7.4%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절대평가 라서 기분이 쉬운 거죠. 기분이 90점 맞을 수 있어 이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대학을 들어가면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EBS 올해 수능으로 넘어가서 이 연계 보실게요. 연계 70% 맞췄는데 직접 연계 7문제 나왔습니다. 7문제. 직접 연계가 그러니까 지문이 변형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단수가 바뀌었는데 직접 연계 그대로 EBS 지문에 그대로 나온 거 7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간접 연계. 제가 아까 직접 연계를 3월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없앨 것이냐 몇 %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직접 연계는 몇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7문제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BS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직접 연계율이 떨어지면 7문제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28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 독해. 그러면 EBS 비율이 만약에 연계 비율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아마 다른 교재로 공부를 많이 해서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아까 말하는 논리력, 빠른 독해, 정확성 이것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수능 지문은 어떤 게 나오나요? 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수능은 설명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문에, 그러니까 수능 EBS 연계 교재에 나왔던 원문을 제가 찾은 건데요. 날짜 맨 밑에 보이시나요? 영국의 가디언지에 나온 겁니다. 올해 2월 27일 목요일 날 기사가 나온 건데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설명문이 아니죠. 논설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뇌는 그냥 단순히 기계처럼 작동하는 그런 부위가 아니다. 뇌는 경험과 그 다음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뭔가 순서와 그 다음에 경험치를 올리고 만들어가는, 뇌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라는 사설이 나왔었습니다. 요거를 EBS 2020년 수능 특강에 실전 모의고사 3회 11번에서 가디언 뉴스를 끌어다가 원문에 이렇게 이제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 독해에 일단 출처는 뉴스에서 사설, 그리고 이제 그 사설의 주인이 뇌과학 의사거든요. 뇌과학 박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 박사님이 쓰신 원문 출처를 가지고 EBS에 넣는다.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나온 질문이 33번엔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간접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의 차이에 따라서 의미와 순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 주제만을 가지고 그냥 새로운 지문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 독해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크리스토퍼 베스포트라는 누군지 모릅니다. 듣보잡. 네, 원문을 찾다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사회 정치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에도 참여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나 뭐 그러니까 요 책이 있습니다. Policy, Politics, War and Military Strategy라는 요 책이 있거든요. 요 분이 쓴 책을 제가 어제 이제 이거를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느라 어디서 연계되는데 제가 시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정치적인 당연한 얘기죠. 현대 국가 간의 전쟁은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이제 글입니다. 요 글을 가지고 와서 2020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21번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실제 수능 36번의 순서 나열 문제로 그대로 이렇게 순서 나열 문제로 낸 건데, 이거 직접 연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연계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단어가 어디가 바뀌었냐면은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다 됐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오브젝티브가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to be political 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원출처에는 has to be articulated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런데 수능 지문에는 clearly expressed라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공부했던 게 이제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 독해의 지문은 어머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영미권의 뭐 기사나 그 다음에 어떤 원서, 논문이나 책에 원서를 가지고 와서 수능 출제위원 연구 교수님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주제나 그 다음에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뭐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해서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독해 지문은 영미권 분들이 읽는 원서, 그 다음에 논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독해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능 독해의 소재나 수능 독해의 지문이 토플보다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죠. 소재나 유형은. 그리고 수능 지문이 아까 말씀드렸죠. 원문에서 그대로 내서 그대로 발췌해서 내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수능 출제위원들이 한 달 전에 감금돼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이거를 문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되게 풀기 어렵게 문장 구조를 전환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력에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쭉 읽다가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흐름을 놓치라고 문장을 많이 이게 변형시켜서 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뭐 공부를 하거나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대응을 좀 시키셔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이도와 학문적 깊이와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능 지문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제가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리고, 원장님이 이제 저 다음에 오셔가지고 부연 설명을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수능 프리마, 수능 마스터, 수능 스카 이렇게 3개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거 캡처하시면 되고요. 대상 학년은 수능 프리마는 일단은 중학생, 수능 마스터는 예비 고1, 그 다음에 수능 스카이는 현재 예비 고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다 라고. 뭐 우리 아이가 지금 예비 중3인데요. 수능을 엄청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들으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독해 난이도와 어법 난이도는 이렇고요. 시간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캡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교재인데요. 네,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복화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천윤진 선생이라고 써있죠. 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문법책은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독해는 왜 2권이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신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서술형 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어차피 3학년이 되면 EBS
수능 특강이 내신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서술형 연습도 시키는 책, 그래서 독해는 사실은 이제 2권이 가고요. 그 다음에 복화는 따로, 수능 복화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따로 만들어서 쓰지만 시중에도 좋은 책은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수능 수업할 때는 문법과 독해, 그 다음에 어휘를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저고요. 네, 제가 설명회를 하니까 어머니들 맨날 딱딱한 모습만 보실까봐, 네, 저런, 네, 엉망진창 모습. 그 다음에 김진호 선생님. 저랑 같이 일요일날 수업을 하실, 수능 스카이 수업을 하실 김진호 선생님 사진, 어머님들 이제 얼굴 보시라고 어태치 해드렸고, 어태치먼트 해드렸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고, 지금 제가 어쨌든 커리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어가지고 어머님들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능 독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저에 이어서 이제 원장님이 또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실 거거든요. 원장님한테 요 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원장님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정도 받으시죠, 우리 간단하게. 질문이 네. 있으세요? 혹시? 방학 특강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일단은 1월까지는 하겠구나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있어서. 네, 그렇고요. 일부 중학교의 경우 1월 초에 방학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방학 특강 시작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못 듣는 건 못 듣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탭스, 수능 프리마, 수능 마스터, 수능 스카이가 전부 주말에 수업이 있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주중에도 있지만 주말에도 수업이 있어서 주말 시간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회를 풀리고 애기들한테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수업이, 이게 커리큘럼을 제가 보여드리지만 앞 수업과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끈끈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세트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고 그 다음 차시부터 차곡차곡 들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와 2차 시에 어떤 연결고리는 없어요. 레벨 테스트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 토플 시험 보시면 IBT처럼 그 컴퓨터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라고 뭐 문제, 저희 톡강 해보시면 원장님이 이렇게 문제 띄우고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답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내문은 문자로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어머님들한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문자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걸 일일이 다 보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문자 확인을 못 하시고 계속 뭔가 정보를 놓치시니까 좀 안타까워서. 네. 이과 의대의 경우 수시에서 영어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수시에서 영어 강점을 그러면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의 과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반 할지 수능반 할지. 정규반 할지 수능반 할지 선택 기준이 뭘까요? 몇 학년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휘문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설명드리다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신이 왜고스럽게 전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게 이제 내신이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이. 내신 얘기 왜 하는 거야? 이제 다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어휘하고 문법을 굉장히 세게 내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대치권의 일반고의 내신이 어떻게 되냐면 어휘와 문법은 조금 색깔을 낮추고 독해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휘하고 문법도 안 되는데 독해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더 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정규반에서도 저희 전부 다 수능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규반에서 문법과 독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상쇄는 될 건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뭐 원론적으로 토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님들하고 제자백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스킬을 배우는 건데, 우리 아이가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특강반을 좀 들으시면 되죠. 저는 스킬 위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라고 이제 좀 스킬 위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독해의 어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기술,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특강을 들으시고 테크니컬하는 건 애가 되는데 성실도나 어휘가 부족하다. 어휘가 부족하다라는 건 성실도가 부족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정규반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